내 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다. 수능 시험과 같은 가르침은 뱉어야 될 가르침과 같이 더러운 것이다. 이런 신랄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감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말해 드릴까 합니다.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문학을 예술로서 감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학을 수능 문학 시험으로서 감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차원을 혼동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데 만약에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 선생님들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혼동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오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내 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다. 심각한 발언이죠. 최승호 시인의 중앙일보 벌써 한 10년도 넘었어요. 2009년 인터뷰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쓴 시에 대해서 수능 문제를 다 틀렸다는 데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었던지 그 시인의 입에서 수능 시험과 같은 가르침은 뱉어야 될 가르침과 같이 더러운 것이다. 이런 신랄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로 6평하고 9평 수능 시험이 지금 목전에 다가왔는데 지금 이런 최승호 시인의 발언을 우리가 거론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수능 문학의 특성이 무엇인가, 작품 감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학의 논리적 해석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수능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예술로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거하고, 그렇죠? 수능 시험으로서 문학을 다루는 입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됐죠? 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정말 수능 문학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점은 결론적으로 시인 소설가는 수능 문학 문제의 답을 틀려도 됩니다. 그죠? 또 왜 답이 되는지를 지금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훌륭한 작가로 활동할 수 있고 또 작품성이나 예술성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문학은 작가들에게는 예술적인 대상일 뿐이지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수험생인 우리들로서는 대학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논리적으로 감상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가 있어야겠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두 번째, 작가에게 있어서는 작품이라는 것은 자연과 삶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창조하는 예술 활동이에요. 자유롭게 상상하고 체험하고 그로부터 얻어낸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문학은 논리적 분석의 대상으로 출제가 되고 또 논리적으로 맞다, 논리적으로 이거는 틀리다를 판단하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작품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또 관심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최승호 시인은 누굽니까? 정말 우리 교과서에 실린 작품으로는 북어, 대설주의보, 아마존 수족관, 공터 이러한 작품들이 교과서에도 실리고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출제됐던 우리 수능 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가거든요. 저 자신도 공터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 무너뜨릴 수 없는 고요가 이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공터는 비어있음 그리고 고요함, 그것이 우리 삶을 오히려 더 크게 지배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힘이 크고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고향과 같은 바로 그 고요함의 세계, 임을 드러내주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공의 의미를 보여준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바이러스, 뭐 세균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을 너무나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 말과 행동을 다 지배하고 있죠. 어쨌든 놀라운 통찰력 그리고 작품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최승호 시인이죠. 자, 시인의 입장과 생각을 하나하나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의 주제가 뭐냐? 사조가 뭐냐? 시인은 어느 동인 출신이냐? 이따위를 묻는 게 수능시험이다. 이러한 수능식 가르침은 뱉어야 할 더러운 가르침 같은 것이다. 이렇게 쌍 욕을 했습니다. 거의 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결론. 이러한 시인의 발언은 수능 문학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능 문학의 실상과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능 문학에서는 주제가 뭐냐 이런 것을 직접 묻는 문제는 출제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초현실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런 문해사조라든가 뭐 창조, 이런 폐허, 동인 활동이 무엇인가 이런 지식 정보를 그대로 생짜로 묻지 않죠. 말하자면은 이런 시인의 발언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능 문학의 출제 원리라든가 문학의 논리적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저의 이런 말은 최승호 시인의 창작 능력이나 작품의 예술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또한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 논의의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이런 점이에요. 자, 두 번째. 시인이 또 한 말,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어요. 시란 몸에 비유해보자. 시인이기 때문에 비유의 언어를 썼어요. 이미지는 살이고 리듬은 피고 의미는 뼈다. 그러나 수능시험은 학생들에게 살과 피는 빼고 숨겨진 뼈. 다시 말해서 단일한 의미만 딸랑 묻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단일한 의미만 묻고 있고 나의 작품은 의미가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의미만 딸랑 물어보니 시인으로서 내가 쓴 문제를 내가 수능 문학 문제 따위에서 틀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결론. 이것 또한 수능 문학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수능 문학에는 이미지도 있고요. 신이 말하는 없다고 말하는 리듬도 있고요. 의미도 있습니다. 골고루 다 출제가 됩니다. 신이 문제를 틀리는 진짜 이유는 뭐지? 수능 문학의 출제 논리가 있어요. 또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논리적 분석 방법이나 출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최승호 시인의 예술성, 작품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고요. 자, 세 번째 또 시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당신이 쓴 북어라는 데에 대해서 고교 참고서에서는 시인은 부당한 독재 권력에 대한 한마디 비판도 못하는 굴종의 삶을 비판한다. 맞는 해석입니까? 해석에 대한 시인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시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그것 봐. 또 한정한다. 의미를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전두환 정권 때 계엄령 때 쓴 건 맞다. 하지만 이 시는 어쩌면 시대적인 억압의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어떤 삶 전체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탐구했다고 볼 수도 있다. 내 작품은 프리즘과 같아서 눈 밝은 독자를 만나면 분광하며 굉장한 많은 빛을 내면서 스펙트럼을 일으킨다. 그러나 하나의 의미로 해석을 단위로하는 것은 노을을 보고서 허무와 열정의 양면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빛의 산란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고 못박는 꼴이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결론. 수능에서도 작품의 한 가지 의미만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하여 수능 문학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이 작품이 북어가 얼마든지 출제 가능하고 또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뤘다라고 출제된 문제도 이미 있어요. 북어가. 죽은 북어잖아요. 저 죽은 북어를 보고 과연 나는 삶을 삶답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죽은 북어와 같지 않은가? 이런 성찰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출제된 문제도 있습니다. 단 수능 문학에서는 복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논리적 관련성을 설정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맞냐?
틀리냐? 이러한 논리적 상관도를 묻는 문제로 출제하는 것이 수능 문학이다. 이 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또 시인의 말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나 교류가 일어나는 곳은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다. 그런 골짜기에서 나오는 메아리가 중요하다. 나는 이 산꼭대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쪽에서 또 다름의 산맥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생겨난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와 메아리와 골짜기가 있는데 오지선다 수능 문학 시험은 골짜기 사이에서 나오는 메아리를 골짜기를 인정하지도 않고 메아리를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험에서는 골짜기가 없다. 사이가 좋다는 말처럼 사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문학 작품에서는 수능 문학 작품에서는 원래 문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한정하고 다양한 의미의 해석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결론 수능 문학 작품에도 골짜기와 메아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과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석의 조건을 제시해 주고요. 그 틀에 따라서 감상할 때 맞냐? 허용할 수 있냐? 틀리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수능 문학은 일종의 채점이 가능한 논리적 판단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문학 작품을 통한 자유롭고 다양한 상상적 경험의 영역하고 논리적 상관성을 다루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점을 새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시인에게 인터뷰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수능은 20년도 넘는 시험인데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의 신청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은가? 당신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시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그냥 미스터리로 남겨두고 싶다. 나도 생각하지 못한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도 정말 궁금하다. 그렇지만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감정과 예술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수능은 이론과 논리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정말 놀랄만한 발언을 했어요. 자, 결론. 이 말은 시인의 놀라운 통찰력과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인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예술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하고 수능의 이론과 논리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최승호 시인이 간파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시를 논리적 문제로 출제한 문제를 자기가 썼지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문학 시험은 시 작품을 또는 소설 작품을 활용해서 논리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그 영역하고는 목표가 다르다. 따라서 작품 자체의 다양한 의미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표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역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수능 문학 작품 감상법.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작품을 창작하는 것처럼 왠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상상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와 있는 언어 있는 그대로를 읽는 훈련이 우선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문학이기 전에 문학은 뭐죠? 언어로 된 거예요. 그 언어가 지닌 논리적인 대응관계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논리적 해석법을 먼저 익혀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작가의 의도나 출제자의 의도를 중시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출제자의 의도나 작가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기와 제시문의 논리적 관계, 일치 여부, 이게 더 중요해요.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면 작가의 것이 아닙니다.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했지만 출제자의 손을 떠난 순간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연관고리를 정말 잘 설정을 해놓고 있느냐, 이러한 논리적인 성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논리적인 관계에 따라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문제만이 수능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될 때 또는 논리적 연관성이 약간 부족할 때는 수많은 수험생들로부터 소송이 제기가 되고 심지어 수능 출제자도 패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뭡니까? 필수적인 문학 개념어가 있습니다. 논리적 해석법이 있거든요. 먼저 익혀야 된다. 또 고전시가나 고소설, 현대시에는 전형적인 옛날부터 표현되어 온 문학적인 표현의 관습이 있고요. 특히 고전시가의 표현의 관습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 특성을 먼저 익혀야 돼요. 이런 관습, 컨벤션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과연 최승호 시인은 자기 시를 어떻게 이해를 했으며 또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오류를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인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도 자기가 썼지만 수능 문학의 논리적인 분석 방법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점이거든. 자,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최승호의 잘된 작품이 있어요.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거든. 자, 아마존의 열대어들이 여름밤에 새검정 길에서 이 시간과 공간에서 장어 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고무 탄내가 나는 도시에서 시인이 수족관의 열대어를 보고 쓴 것이죠. 자, 아마존 강은 여기에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이 온 곳이죠. 열대어들은 수족관에 갇혀서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갇혀있는 열대어들에게 화자는 시를 선물합니다. 시를 선물했더니 노란 달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갇혀있는 존재에게 생명력과 같은 시를 줬더니 생명력을 회복했다.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쓴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시인이 답을 했던 것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답을 해서 틀린 것이에요. 자, 이 문제를 시인이 틀린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시인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갇혀있는 생명체지만 생명력을 회복하고 싶은 생명에 대한 갈구가 자기가 원했던 것인데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능 문학에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긍정적으로 인식하냐, 부정적으로 인식하느냐 이 문제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현실 인식이라는 거하고 대응 방식이라는 이 문학 개념에 대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 현실은 대응 방식이 아니에요. 갇힌 열대어는 그 자체로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생명력을 회복하고 싶은 것은 대응 방식이에요. 대응 방식을 부정적 현실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엮어서 출제한 문제가 있거든. 자, 정약용의 오랫동안 오는 비, 구우, 오랫동안 오는 비라는 시가 있어요. 외진 곳에서 가난하게 산다. 나는 옷도 걸치지 않고 벌레는 향단각시 떨어져 있고 잠도 안 오고 걱정 근심 비가 오래 온다 해서 어찌 괴로워할 것이냐. 날이 맑아도 나는 혼자서 탄식한다. 이렇게 끝나는 시예요. 정약용도 이렇게 어려워했던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시상 마무리. 시 끝이거든. 비가 와도 괴롭고 맑아도 탄식하고 자 이런 시예요. 자 문제가 이거거든. 자 A에 대한 보기의 해석. A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거든요. 시를 선물했더니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생명력을 회복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생명력을 회복했다. 여기에 대한 보기의 해석을 고려하여 이게 조건이죠. 가의 화자가 A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결국에는 뭘 물었냐면은 정약용의 구의 화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존 수족관을 쓴 정호승 시인의 관점을 묻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회복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약용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러면 이것은 정약용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어야 되거든? 근데 시인이 답을 이렇게 했어. 황폐한 삶 속에서도 정신적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입장이죠.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정약용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그럼 정약용은 뭐야? 한탄이 나와야 됩니다. 날이 맑아도 비가 와도 탄식, 날이 맑아도 탄식. 더 이상 좋아지리라는 전망이 없을 때 탄식한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의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본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야? 시를 쓴다 해도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찌 만족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한탄을 한 것을 답으로 해야 된다.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자기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내도 다른 작품하고 연결시켜서 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자, 최승호 시인이 자기의 시를 원작으로 무용을 공연하기 위해서 토의한 내용이에요. 이게 마지막 문제거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응용 적용 문제거든요. 그러면 열대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무용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걸 답으로 했거든. 3번을. 네. 유리벽에 부딪히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면 원작의 내용이 잘 표현될 거예요. 시인이 원작의 작자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 봤어요. 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는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유리벽에 계속 부딪히는 것은 나의 의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답이 뭐냐면 처음에는 흰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 마지막에는 이게 시상 마무리거든. 시의 마지막에는 생명력을 회복한 꽃의 세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검은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를 등장시키면 주제가 부각될 거예요. 주제가 출제되죠. 그러나 주제를 생자로 묻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색깔은 이미지입니다. 처음에는 유리관 속에 갇힌 열대어들이 부딪히고 하다가 시를 주니까 생명력을 회복해서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강으로 열대어들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이렇게 적용한 문제에서는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시상 마무리는 시커먼스, 까만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까만 옷은 흰색과의 관련성 아래에서만 까만색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음에는 까만색을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등장하다가 시와 꽃을 줬더니 생명력을 회복한 시인들이 무용수들이 까만 굵직직한 옷을 벗어버리고 생명력을 회복한 가벼운 옷을 입고 자유로운 동작을 취하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야겠죠. 이건 응용 문제예요. 근데 시인은 이것은 맞고 3번은 틀렸다라고 답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제가 최승호 시인에 대해서 정말 공격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결론. 문학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창작의 관점에서 예술로서 감상하고 정말 그 구절에 대한 체험과 상상과 자유로운 생각을 펼쳐나가는 체험 활동으로서의 문학작품 감상법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상상을 하고 스토리를 작성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차원은 수능 문학으로서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시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구성, 논리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들여다볼 때 맞냐 틀리냐 허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논리적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창작의 관점에서 상상과 느낌의 세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최승호 시인의 예술성과 탁월한 통찰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수능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를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혹시 문학 작품을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 선생님들도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의 틀을 가지시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함께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6병, 9병에 출제될 수 있는 핵심적인 작품들, 그것은 무엇인가? 평가원에서 출제할 수 있는 작품은 무엇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감상할 수 있는가, 논리적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왜 답이 되고 안 되는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는 강의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